일본 문화의 본원적 약점을 보면 우리가 이걸 명확히 느껴요. 일본 문화는요, 이게 언제 마탱이가 간 거냐면 서기 700년입니다. 지금부터 1300년 전에. 전통 원시신앙이잖아요. 뭐 태양신의 아들이 어쩌고 내려오고, 뭐 달이 어쩌고 저쩌고 일본 서기에 있는 거. 그거의 전설적 형태가 그거보다 일본 서기보다 몇 년 전에 쓰여진 고사기에 있는 거고. 일본 서기는 고사기에 있는 스토리를 더 부풀려 갖고 딱 체계를 잡아놓은 책이고. 이자들이 한 짓이 뭐냐면 전통 원시신앙을 신정일치. 저긴 신관도 아니야. 텐노는 반신이잖아. 하늘에서 내려오잖아. 신정일치 종교로 가다듬은 다음에 거기에다 이렇게 해서 귀의를 한 거예요. 이게 서기 706년인가 몇 년이죠? 일본 서기가. 서기 700년경 일이에요. 전통신앙을, 그것도 신정일치인데, 신정일치가 신관이 정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신이 이 땅에서 정치인이 된 거예요. 그게 텐노거든. 전통신앙을 국가신앙으로 만들어서 반신체제, 반신숭배체제를 만든 거예요. 이게요, 서기 700년에 저런 거 만든 사람들 없습니다. 딴 지역에. 왜냐면 서기 700년이 되면 기본적으로 헬레니즘이 나왔고 로마 제국이 있었고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어요. 아주 사납지만 이슬람도 나왔고, 그리고 뭐 종교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덜 잡아 죽이고 잘 살아보자. 그러려면 어떻게 저기 그 황제의 권한을 어떻게 좀 이렇게 입 바른 소리로라도 좀 해서 컨트롤 좀 하고 할 수 있냐, 뭐 그런 고민. 유교도 있었고. 그런 남들이 다 거기에 도달해 있는데 혼자서 태양신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이러면서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전통신앙, 조몽의 전통신앙, 2만 년 된 전통신앙을 국가신앙으로 해서 반신체제를 만든 거예요. 이게 일본 사람의 과반수가 믿잖아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막 뒤에 가서 이러잖아. 불교도 그러니까 그 하위에 속해가지고 불교도 좀 이상하잖아요. 일본 불교는 돈 내면은 돈 낸 만큼 그 집안을 위해서 설법해 주잖아. 그러니까 가정 의례를 주관하는 의례 주관자지. 의례 주관 비즈니스고. 그래서 그 절에 그 집안이 그 상속이 되잖아. 그 상속이 되고 큰 부자들이죠. 남들은 지금 기독교로 가 있고 불교로 가 있고 난리가 있는데 저 뭐냐. 그러니까 정신문화와 영혼의 갈라파고스를 만든 거예요. 저게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돼. 저 사건에. 일본 서기가 나온 해를. 저렇게 되면 개체성, 개인됨이 성장을 못해요. 왜냐하면 개인됨의 뿌리는 인류의 정신적 도약, 축종교에 의존한다고. 나는 아니 불교 어디에, 불교 경전 어디에, 너 무슨 민족이냐, 너 무슨 계급이냐, 너 무슨 성별이냐, 너 가진 부가 어떻게 되냐, 네 사용하는 언어가 어떻게 되냐를 얘기하는 구절이 어디 있어? 불교 성전에, 불교 경전에. 그 다음에 구약은 그렇지만 신약으로 딱 들어오면, 신약 예수님 말씀이나 그 이후에 사도의 말씀을 보면 거기 어디에 계급을 따지고 성별을 따지고 빈부를 따지고 민족을 따지는 게 어딨냐고요. 그 뭐지? 로마서인가 어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갔더니 꿈속에서 크게 저걸 차려줬는데 양탄자 위에 그냥 뭐 뱀장어에 뭐에 그냥 온갖 산에 그 모든 이민족의 그 음식이 다 있어서 그걸 다 먹었다 뭐 이런 게 있잖아. 그게 뭘 말해요 그게? 민족이나 관습을 떠난 본원적인 걸 얘기하거든. 저 본원적인 게 어디에 성립하냐면 한 개인의 실존에서 성립하는 거잖아. 나 개인의 실존이라는 거는 내가 속한 집단도 떠나고 내가 속한 민족도 잠깐 옆으로 제껴놓고 다 모든 걸 다 제껴놓은 상태에서 그걸 실존이 아니야. 그게 existence 아니에요. 저게 있어야 그 다음에 개인됨으로 나아가거든요. 개인됨으로 나아가려면 내가 보는 나, 즉 자아 비판, 셀프 크리티시즘, 자아 성찰,
나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거. 내가 보는 나에 관한 게임이에요, 저게. 그런데 일본인은 저게 발달 안 하니까 남이 보는 나, 수치심의 문화잖아. 남이 보는 나, 그때 남의 기준은 뭐예요? 남이라고 얘기되는 그 눈 아래 기준은 사회적 관습이지.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이 이게 관습에 맞아 틀려, 룰에 맞아 틀려, 이거부터 따지잖아. 그러니까 개체성이 이게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축종교를 거부한 거라고 알았을 거라고. 그때도 이미 700년이면은 다 백제에서도 들어가고 뭐 신라랑도 있고 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 체계가 모자란 거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전통 신앙에 기반한 반신 텐노 집안이 지배하는 일본 땅이라는 국가 신앙으로 만드는 거라고요. 그때 완전히 길이 갈린 거예요. 따라서 개체성이 결핍되고 사회적 통념과 사회적 관습에 대한 강박증적인 의존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사회 분위기로 보면 혁신이 부족하게 되죠. 당연히 그것만 의식하고 사니까 그걸 제1의적으로 도전이 부족하게 되고요. 따라서 아날로그에 집착하지, 해오던 방식에 집착하고 이 정보와 소통에 관한 생산성이 낙후되죠. 저게 지금 일본이 깔아앉은 거 아니에요. 지금도 팩스 쓰고 코로나 터졌는데 보고가 안 되죠. 보고가 각 병원에서 다 종이로 하니까 여기다 입력을 못 하잖아요. 저런 종류의 표준화에 대한 고민이 없으니까 일본의 서류 양식이 몇 세트라는 거 아니야. 우리로 치면 동마다 서류 양식이 달라서 뭐 1000세트라는 거 아니야. 1000몇백 세트. 저런 상태에서 어떻게 일을 해보냐고요. 저게 일본 문화의 본원적 약점이에요. 근데 저게 바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일본 특유의 물질주의, 일본 특유의 갈라파고스 물질주의가 저거라고요. 저 뿌리가. 자,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한편 한국 얘기를 짧게 드릴게요. 한국은 이게 어떤 땅이야 알으려면 중앙아시아의 대환국을 좀 알아야 돼요. 대환국이 이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는데 대환, 그 무협지에 나오는 좋은 말 난다는데 저 완이 이오니아입니다. 그레이트 유안이에요. 유안, 그게 이오니아의 차음이에요. 이게 이제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대학이죠. 거기 뭐 인류학과 쪽에서 써놓은 글인데 제가 그대로 요 글을 고스란히 번역한 거예요. 그레이트 이오니아, 대화는 중앙아시아 페라가나, 지금 현재의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 걸쳐 있는 계곡에 있던 나라이다. 사마천의 사기와 한서에 나온다. 중국 탐험가 장치안의 기록에도 나온다. 대환국은 지금의 타지키스탄 쿠잔트에 있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정복군 잔류인들이 세운 도시국가 알렉산드리아 에샤트의 지배를 받았다. 중국인들은 대환국이 백인들이 정주한 도시국가라고 썼다. 이들의 옷과 풍습은 알렉산더 동방정복군이 지금 아프가니스탄 자리에 세웠던 나라였던 박트리아와 동일하다고 썼다. 대한국 사람들은 도구와 상품을 기막히게 잘 만들었고 포도주를 좋아한다고 쓰여 있다. 기원전 100년 한 나라는 대한국을 패퇴시켰다. 한과 대완의 충돌은 중국과 서양의 첫 접촉이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실크로드가 열렸다. 이게 우리랑 직결돼 있어요. 이게 왜 직결돼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대환국의 존재가 뭐를 의미하냐면은 그리스 철학이 융합된 세계 최고 수준의 불교가 지금 박트리아에서부터 저기 그 타클라마칸 사막까지 그 벨트가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한 벨트였어요. 그걸 한 벨트로 엮은 첫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 동방정복, 알렉산더 동방정복군 잔류인들입니다. 아까
그 알렉산드리아 에샤트, 우리가 알렉산드리아라 그러면 알렉산드리아 정복군들이 세운 도시죠. 그래서 유명한 건 에집트에 세운 알렉산드리아가 유명하죠. 여기도 있었다고. 그게 아까 말한 지금 타직스탄 쿠잔트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가장 멀리 있는 알렉산드리아, 에샤트가 가장 멀리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에샤트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the furthest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니까 제가 번역할 땐 최전선 알렉산드리아 혹은 극동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이제 이란의 남쪽, 그 다음에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거의 대부분, 파키스탄의 북서쪽, 그 위로 바로 붙어 있는 게 투르크메니스탄이거든요. 투르크메니스탄 위쪽으로 붙어 있는 게 우즈베키스탄이고요. 투르크메니스탄의 동쪽으로 붙어 있는 게 타직스탄이에요. 그 위로 있는 게 키르기스탄이에요. 그게 다 한 덩어리예요. 그리고 키르기스탄을 딱 지나면 타클라마칸 사막을 들어오게 되는데 타클라마칸 사막의 남쪽에 오아시스 도시들이 똥똥똥똥똥 건너갑니다. 그 중에 제일 번영했던 불교의 성지가 코탄. 한자로 평화할 때 화자, 밭전자, 화전, 코탄이고요. 그걸 똥똥똥똥똥 건너가면 그 다음에 돈황이 나오고요. 거기서 쭉 들어가면 그게 시안이에요. 신라 스님들이 다 시안에 가서 장안에 가서 배워왔다고요. 그럼 뭘 배워왔죠? 당연히 돈황에서 온 걸 배워왔죠. 돈황에서 온 거는 그 타클라마칸 사막의 오아시스 벨트에서 온 거죠. 타클라마칸 사막의 오아시스 벨트에서 온 거는 당연히 키르기즈스탄에서부터 아프가니스탄까지 걸쳐 있었던 그 그레이트 이오니아 벨트, 그리스 철학에 녹아들어가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불교에서 온 거예요. 이거는 뭐에서 느끼실 수 있냐면 화엄경을 읽어보세요. 화엄경의 그 논리적인 서술 방식, 그 숫자 방식 이런 거 보면 이건 그리스 철학이야, 거의. 화엄경은 제 눈에는 그리스 철학으로 보이더라고. 우리 불교의 기본 베이스 중에 하나가 화엄경이잖아요. 그래서 화엄 10찰 아니에요. 원효랑 의상이 전국에 손잡고 만든 10개의 절이 화엄 10찰 아닙니까?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그 포장도 안 된 도로를 해서 그 중에 남아있는 걸 다 돌아보고 그걸 다 국보로 지정을 해줬죠. 거기에 다 한 글씨씩 써주고 부석사 뭐 이런데 전부. 그래서 한국의 대승 화엄 안에는 당연히 불교와 그리스 철학이 융합되어 있죠. 그래서 저거를 불교학자들은 그릭 부디즘이라 그러는데 글쎄 우리 동국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박테리아에서 다 발굴된 물건들이에요. 다 우리 거 같잖아 보면. 왕관, 신라 왕관 같고.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간다라 양식, 그 불상머리. 저 생긴 게 저 그리스인 모습이라고요. 저 오른쪽도 간다라 양식. 저 그리스 조각이죠. 저 자세를 딱 가부좌 틀고 앉아 있어서 그렇지 그 가사 이렇게 흘러내린 저거 다 그리스 조각이랑 양식이 똑같아요. 머리 틀은 거. 간다라 양식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지금 박테리아, 아프가니스탄.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그 다음에 타클라마칸 사막의 오아시스 벨트, 그 다음에 돈황, 그 다음에 시안 이렇게 연결된 그 고리입니다. 저 고리가. 그런데 8, 9세기에 이 지역이 전부 이슬람에 정복되거든. 그러면 대승화엄을 계승한 데는 어디야? 제대로 계승한 데는 한국 하나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자기들을 불국이라고 부른 거예요. 불국. 부처의 나라다. 외로웠던 거예요. 뿌리가 끊긴 거야. 그러니까 일본 서기와 불국사. 여기에서 한국과 일본, 세계와 일본이 갈린 겁니다. 한국은 저 위대한 축종교,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그 흐름인 그리스 철학과 결합한 불교, 대승화엄으로 한국은 정신적 뿌리를 그때 삼은 거예요. 무려 1400년 전에. 그런데 그때 일본은 무슨 짓을 했냐? 텐노를 섬기는 신의 강림자인 텐노를 섬기는 전통신앙을 만들어서 그거를 국가신앙으로 해서 그 옆에서 이걸 하는 걸 한 거예요.
길이 갈린 겁니다. 그래서 불쌍해 일본을 보면. 그리고 저기에 일본의 최대 약점이 숨어 있고 저것 때문에 일본의 잠재적인 최대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의 사고방식은 갈라파고스 물질주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파고들어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저게 언제냐. 2011년에 그 한미 FTA 이제 마지막 그 이제 결정 짓을 때 김하늘 부장판사 인천지법. 김하늘 씨 혹시 불만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출연해서 말씀드릴게. 나는 당신 이거 보고 소름이 끼쳤어. 이 핵심은 뭐냐면은 조선 땅에서는 조선법이 최고다 이거예요. 이건 중국 공산당식 사법주권이지. 그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어. 근데 이거를 사법주권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가 내가 소름이 끼쳤다는 거예요. 조선 땅에서는 조선법이 최고다. 나 그 주장은 뭐 가능하다고 봐. 근데 그거를 사법주권이라 그래. Judicial Sovereignty. 그런 거를 두고 사법주권이라고 부르는 법률 체계는 중국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내가 묻고 싶어요. 혹시 김 판사님 중국 공산당에서 훈련받고 왔습니까? 왜 그러냐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사법주권, Judicial Sovereignty는 판사 개인의 정신의 독립성을 뜻하지 뭐 국가 단위 법의 우월성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이런 거를 사법주권이라고 주워 들었는지 내가 그게 궁금해. 혹시 중국 공산당에서 밀봉 받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 배타적인 물질주의거든. 이 사고방식은 중국 공산당이기 이전에 이게 일제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김하늘 같은 자는 겉으로 아무리 반의를 얘기해도 나가 보면은 당신 사고방식이 바로 그 천박한 배타적 물질주의 그게 일제의 본질이야 이 사람아. 당신이야말로 친일이야 뼛속까지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같은데 이게. 배타적 물질주의가 일제의 본질이고 그게 우리한테 많이 배어 있다는 소리예요. 김하늘의 말처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식민지 근대화라는 논쟁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근대화라는 것 자체가 없는데 현대문명 강제 편입만 있죠. 거기다가 우리가 편입된 현대문명은 정신적으로 다행히 일제에 편입되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미국 선교사들 일부 선교사들에 의해서 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장차의 지도자가 될 젊은이 청년 우남 이승만에 의해서 우리가 다른 루트로 딱 그걸 했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우리는 그냥 현대문명 강제 편입된 정도가 아니라 일제의 갈라파고스 물질주의 반쪽 현대문명의 강제 편입이 됐을 뿐이에요. 당연 현대문명 강제 편입됐다는 건 뭐예요? 가족제도, 남녀간의 이혼 결혼까지 민법 이거 다 일제가 만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사유재산 내 건, 네 거. 토지는 여기서 선긋고 어떻게 저쩌고. 이거 다 그런 물질 측면에선 현대적 물질이 유입된 거지. 일본으로부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더 논쟁할 게 없는 거야.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논쟁해야 될 점은 현대란 뭐냐. 일본이 생각했던 모더니티, 현대성이 그게 과연 올바른 현대성이냐. 그걸 해야지. 일본이 생각한 현대성은 뭐예요? 현대는 물질이고 과학이고 기술입니다. 과학기술입니다. 그것만 싹 빨아오고 우리가 텐노를 섬기는 그때 잠깐만 일본 사람도 그때 어떻게 했냐. 우리가 텐노를 섬기는 텐노자만 나오면 걔들 여기다 머리 막아요. 일제 때 그랬어요. 입으로 텐노자가 나오거나 누가 텐노를 하면 그때마다 이래요. 우리가 텐노를 섬기는 이 태양의 아이들로서 태양의 백성으로서 그 정신을 유지한 채 서양의 물질과 과학 기술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게 현대화입니다. 이거를 비판해야지. 일제 때 현대 과학기술 문명에 끌려 들어간 거 현대의 사법제도로 현대적 의미의 사법제도 일제가 아무리 망가뜨렸다 그래도 거기에 끌려 들어간 거 그건 맞죠. 거기에 대해서 무슨 화라고 붙일 것도 없지. 그러니까 저 논쟁은 무의미한 거예요. 식민지 근대화 논쟁이라는 것 자체가 웃기는 논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대 문명의 변곡점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특이점을. 이 현대 문명이요. 두 차원에서 존재하는 각각의 차원의 이중나선 문명이에요.
숨어있는 정신의 차원에선 숭고한 이중나선이 있어요. 하나는 프로테스탄티즘에 돌아가고 다른 하나는 그거에 꼬여갖고 르네상스가 돌아가요. 프로테스탄티즘에서 개인과 실존적 자유, 자연법 같은 생각이 나오는 거고요. 르네상스에서 내 눈과 내 머리로 생각하되 관찰하고 생각하되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계속 검증하겠다라는 진실 존중이 나오는 거라고요. 드러나는 현상의 세계에선 공포의 이중나선에 돌아가요. 뭐 말하자면 가족, 대가족, 문중, 민족 이런 거랑 별로 그렇게 그런 거로부터 디태치되는, 그러니까 어태치먼트, 유대가 끊어진 나 홀로 둥둥 떠 있는 자의식 덩어리를 만들죠. 무지막지한 해체죠. 이거 잘못 가면 그냥 무도덕 몰가치의 세계로 펑 빠지는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무중력 상태에서 둥둥 떠 있는 비눗방울 같은 존재가 되니까 그거를 커버해 보겠다고 무지막지한 응집이 나오지. 그 응집의 구호 어떨 때는 우리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지배할 운명을 타고난 독일 민족은 도이체 위버 알레스 혹은 우리 신이 이 땅을 만드실 때 제일 먼저 우리 섬을 만드시고 남은 짜투리기로 남은 땅을 만드셨고 신이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실 때 제일 먼저 일본인을 만드신 다음에 남은 짜투리기로 다른 사람들을 만드셨고 우리는 세계를 지배할 운명을 태어난 그러한 태양의 아이들입니다. 이게 이제 일제의 눈먼 국가주의죠. 아니면 이제 스탈린, 모택동, 레닌, 마르크스의 이제 피바다 계급혁명. 이것도 눈먼 응집이죠. 해체가 무지막지하니까 응집도 무지막지한 거예요. 그게 꼬여서 한 번은 이렇게 작동하고 한 번은 이렇게 작동하고 이렇게 작동하고 이렇게 작동하고. 그 현대문명이 저런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이게 두 차원에서 둘 다 이중나선이 돌아가는데 정신의 차원에서 숨어져 있는 숭고한 정신적 이중나선도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 현상의 차원에서는 물질적 생활의 현상 차원에서는 무지막지한 해체와 무지막지한 응집의 이중나선이 돌아가고 그렇게 600년이 온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바뀌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좀 불쌍한 게 지금 이 변곡점, 이 특이점을 통과할 힘이 상실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저 침체 저거 갈수록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거 문화적, 정신적으로. 경제적은 뭐 당연히 침체력이 따라갈 텐데 경제적은 오히려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리해서 보면 일제의 진짜 범죄는 뭐냐? 갈라파고스 물질주의, 닥치고 부국강병을 상식으로 만든 거예요. 법칙으로. 이 멘탈을, 이 도끼를 온 세계에 복음으로 뿌린 거야. 이 멘탈에 침습당해서 박살난 거대 제국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중국이 이 멘탈로 작살난 거예요. 청일전쟁 치욕 겪고 일본 세거든. 일본 따라서 하면 되겠다. 1918년 세계 제1차 대전 딱 끝나고 났더니 일본이 그때 전승국이 됐거든요. 뭐 전쟁도 안 했는데 일단 발표를 나는 영국 프랑스 편이라고 발표를 해서 그게 전승국이에요. 명색이에요. 청일전쟁 치욕 겪어가지고 일본한테 다 뺏겼죠. 타이완도 뺏기고 여순도 뺏기고 산동도 뺏기고 다 뺏겼는데 그걸 또 미국 영국이 야 너 토해놔 그래가지고 또 일본이 박박 걸면서 토해내죠. 그래서 러시아가 다 먹죠. 그래서 일본한테 남는 건 산림 반쪽하고 아마 타이완만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일제에 대해서 얼마나 치욕감을 느끼겠어요. 그 대신에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느끼겠지. 세계 제1차 대전에서도 중국이 또 치욕감 느끼죠. 일제는 전승국이 됐어. 그래가지고 저거가 끝난 다음에 만주에 눌러 앉아가지고 만주를 장신의 군벌하고 나눠서 공동 경영하는 주체가 됐어. 우린 뭐냐 이거지. 그러다가 일제가 1931년에 장신의 군벌 걷어차버리고 야 우리 만주국 세우고 만주 지경이야 이러니까 이제 치욕감이 이제 극에 달해서 갑부에서부터 거지까지 산적에서부터 정규군까지 유생
신학문 다 모여가지고 전부 이제 반일 투쟁에 나가죠. 이게 이제 통일전선인데 이 통일전선이 그동안에 공산주의자들한테 없었어요. 스탈린은 코민테른을 통해서 지시한 게 공산주의자들 중심의 순혈 좌파 폭동을 지시했지 통일전선을 지시한 적이 없어요. 저게 통일전선은 중국 만주산입니다. 저게. 1937년 중일전쟁 치욕 겪으면서 드디어는 공산화로 치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중국 공산화의 실제 지휘자는 누구였냐? 일제입니다. 일제. 또 러시아 공산화의 실제 기여자도 일제예요. 러시아 공산화의 큰 분수령은 1905년 러일 전쟁이거든요. 그때 치욕 겪고 그 충격으로 12년에 걸쳐서 러시아가 점점 더 급진화돼 갖고 공산화까지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의 진짜 범죄는 저런 거라고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정신적인 문제예요. 정신적인 문제. 저 갈라파고스 물질주의 천박한, 닥치고 부국강병 천박한. 저걸 고스란히 본따 가지고 천박한 국뽕 물질주의. 옷만 바꿔 입었지 내부는 일본산이네. 일본산 정신을 꼽고 사는 사람이네. 당신이야말로 악질적 친일이요. 입뻥끗하면서 우리 위대한 한국인. 그건 당신 혓바닥에서 나오는 음향이고 당신의 사고구죠. 고스란히 일본권에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도 들여다보고 그리고 일본 문화와 일본 정신이 가진 그 서기 700년경에 일본 서기 때부터 이렇게 우리 그 축종교나 그 인류 보편으로부터 옆길로 가버린 거거든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심각한 문제점, 또 잠재적인 위험성, 이걸 우리가 또 사실 불쌍해요. 저렇게 옆길로 가서 천몇백 년을 지낸다다가 세계대전에 큰 전범이 되나가지고 저 정신이 회복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정신이 부활할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미 이 인류의 전체 문화가 일제가 일본이 우리를 뒤에다 칼을 질러 놓을 정도로 치명적인 문제점, 군사적인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좀 그런 종류의 그 반일파리는 이제 좀 그만 좀 하고 살자. 그거 스탈린이 지시해서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80년 우려 먹었으면 됐지. 지금도 계속 할래. 지금도 조국표 북축창 들고 살래. 쪽팔리니 좀 그만하시라. 한국의 정신이 훨씬 더 뿌리가 깊고 우리는 정신의 게임을 해온 사람들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